네, 안녕하세요. 2021 청년주거 컨퍼런스 첫 번째 토론회 청년주거 감독관 화양동 청년주거 실태조사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의 김채란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거 감독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청년들이 살아가는 원룸을 중심으로 빈곤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며 위반 건축물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원룸을 위반 건축물 죄송합니다. 위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신쪽방촌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를 지출하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 일상적 권리 침해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청년주거 상담센터와 서울청년센터 광진호랑 광진주거복지센터에서 청년주거감독관을 양성하여 대학가 세 곳이 몰려 있는 광진구 화양동을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 환경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포럼에도 참여하였고요. 해당 이슈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청년 주거 감독관 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과 주거 등 각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거 감독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로 주거 감독관 전체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최지희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에는 한국도시연구소 김기태 연구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발표에는 주거 감독관 운영을 맡아주신 광진오랑 다다님, 광진주거복지센터 진다영님, 또 함께 의견을 나누어 주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배구연 노무사님, 인터뷰 및 실태조사 참여자 홍정원님, 네, 마지막으로 민달팽이 유니온 오두영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렵게 시간 내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 최지희 센터장님이 청년주거 감독관 소개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주거 감독관이 어떤 활동을 이루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주거 감독관 활동과 청년주거 실태조사 진행했던 것의 소개를 맡은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 최지희입니다. 제목을 보셨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지 이렇게 보실 텐데 주거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조금 낯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주거감독관이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작년부터 좀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일하고서 떼인 돈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럴 때라든지 이제 불공정한 그런 노사 관계에 있을 때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고 뭔가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주거 문제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고하고 관리 감독해주라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존재로 주거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 정책이 이제 드디어 가시화된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제도권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주거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좀 해보기 위해서 청년주거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바로 이 사업이 2021년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신규 정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2021년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 보시면요. 뭐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 건축 안전 센터라는 곳에 불법 건축물 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전국에 약 140명 정도가 배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거 감독관이라는 이름이 명시가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이 정책으로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찾는다면 역할과 권한이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주거 문제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는 불법 건축물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불법 건축물에 한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청년주거 감독관 활동을 조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저희 청년주거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하고 있는 상담, 교육, 이슈 발굴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청년의 주거 환경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다뤄왔었습니다. 교육, 교양교육, 심화교육으로 나눠지는 청년주거 아카데미, 청년주거 상담사 양성과정에서도 이 이슈를 계속 다뤄왔고요. 대학동 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 실태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했었는데요. 교양교육을 듣고서 이제 그 교양교육이 아니라 심화교육을 듣고서 이걸 수료하신 분들이 실제로 청년주거감독관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네. 교육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태조사로 구체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한 다음 이제 현장으로 나간 것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네트워크적인 면에서 광진구 내에 있는 주거자원, 주거복지센터, 그리고 청년 쪽 자원, 청년오랑, 광진오랑과 함께 이 세 주체가 광진구에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실태조사했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데요. 총 3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정말로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실태조사,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한 60명, 50명, 60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고요.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사실 단순히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설명과 상담이라는 정도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걸리는 그런 깊은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청년들의 전체적인 실태를 받았고요. 그 신청해주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2단계, 3단계 실제로 사시는 집을 직접 가보고 그리고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보는 이런 아주 깊고 진한 인터뷰를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이 되어서는 10월 12일이었죠. 네, 광진구 내에서 광진포럼이라는 구 내의 네트워크와 함께 결과 공유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여는 컨퍼런스에 지금 또 같이 이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는요, 크게 주거 실태를 좀 알아야겠다는 것과 청년 주거 감독관이라는 이 주거 환경, 그리고 종합적인 주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감독관 제도를 모델링 해야겠다라는 점에서였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를 하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청년 주거를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센터에서 주목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생활을 겪으시고 그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정신건강에까지 이어지는 정말로 신체적, 정신적 어떤 건강으로 이어지는 타격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한참 시끄러웠죠. 사실 여전히 그런데 2030 세대의 영끌 대출을 조금만 해주면 이 청년들이 집을 살 텐데 라는 이 담론에서 좀 정말 맞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요. 정말로 많은 부분에 정보 격차에서부터 뭐 실제로 오실 수 있는 것에서 다양한 격차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많이들 생각하시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뭐 대신 해주잖아, 부모님이 전화해주잖아 라는 것에서도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경험하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기초생활 수급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자식의 문제를 대신 상담하는 내용과 저희 센터에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실 때 하는 상담이 내용이 사실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느끼는 격차들을 좀 제대로 파악해 봐야겠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실태조사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게 있었고요. 저도 실태조사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만 많은 청년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는데 사실 이걸로 내가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나?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특히나 뭐 높아지고 있는 자살률, 비혼 비율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신혼부부 출생률 같은 경우도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서 문제다 하지만 사실 과거의 어떤 시점과 비교해보면 현재 오히려 신혼부부 출생률은 더 높은 시점이거든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왜 결혼을 우리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리고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저희도 다녀보지만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게 없다는 체념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파고들고 조금 더 물어보면 말도 안 되죠 라는 만족도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요하게 캐물어 봐야겠다라는 게 저희 실태조사의 목표였습니다. 네, 제가 다루는 게 어색해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려고 했던 것이 불법 건축물 이슈인데요. 청년 주거 문제 하면 흔히들 지옥고 문제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더 포괄적으로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그래서 비적정 주거라는 개념으로까지 청년 주거가 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위반 건축물 보시면요. 보시는 내용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불법이라는 이름이 너무 만연해져서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시정을 합니까? 라는 걸로 좀 무뎌진 그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이제 소위 가성비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것이고요. 크게 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 청년들이 많이 겪는 내 생활 속의 불법 건축물 이야기로는 방 쪼개기,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 원인과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떻게 이 불법 건축물이 내 삶 속에 자리 잡냐 보시면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전입신고를 실제로 하러 가셨을 때도 막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상담 받을 때도 이런 게 들어와요. 저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그리고 찾아보니 제 호수는 없어서 앞집 사람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괜찮나요? 또는 반대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앞집 사람이 우리 집에 이미 전입신고를 했어요. 제가 어떡하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 사례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같은 것도 받지 마 이렇게 특약사항을 쓰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앞에서 잠깐 보셨듯이 각종 세금 같은 것들을 좀 회피하기 위한 조금이라도 월세 수익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임대인분들이 하는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당하게 이용해야 될 정책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각종 지원 정책을 불법이니까 안 돼라는 것들로 빠지는가 하면 이 불법이 만연화되다 보니까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해라든지 불법인데 어떻게 지원해? 아무리 그걸로 뭐 힘들어도 안 되지. 이런 악순환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불법 건축물이 만연화되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 주거 감독관이라는 제도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상담이라는 것, 뭐 어디에나 그 대면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굉장히 고도로 높은 능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느 부분을 풀면 되는지가 어려운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대처를 내리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전문 인력, 주거 감독관이 필요하고 특히나 그 문제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문제가 많이 골마서 터진 청년 주거 문제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점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만이 돈을 굴리고 생산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고 실제로 좀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활동이 주요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겠다라는 것도 이 청년 주거 감독관이라는 제도가 훨씬 활성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에는 사실 굉장히 낯선 개념이지만 마치 근로감독관이 처음에는 그랬을 것처럼 불법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초반에는 이야기를 꺼내면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 했지만 요새는 계속 이제 언론에 매스컴에 나오면서 문제다라고 하고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영역의 문제들도 가시화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직업적으로도 생기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누구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가시화돼서 제도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과민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한 게 맞습니다. 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년주거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고민들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고도의 역량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그 역량을 발휘하려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한편으로는 갖춰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특히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시간이나 그에 소요되는 자원 같은 것들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같이 투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특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 그리고 주거 정책들 이렇게 시간이 길게 소요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장기적인 과제로 같이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점에서 저희 센터가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청년분들에게 가 닿느냐를 확인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한 지점 초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점점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까라는 고민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왜 굳이 또 청년 주거 상담센터가 생겨야 돼? 라는 점에서 어떻게 그 공백,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청년주거감독관, 청년주거실태조사로 풀어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전체적인 주거 문제 체질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저희 활동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아마 뒤에서 실태조사 구체적으로 진행한 내용, 근로감독관으로 비추어 본 주거감독관의 방향 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주거 문제와 저희 주거감독관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취지와 목적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청중들께서도 주거감독관이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감독관이 실태조사 활동을 통하여 광진구 화양동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맡아주신 한국도시연구소 김기태 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김기태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빨리 그냥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네, 연구 결과를 일단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 청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발표고요. 네, 글씨가 좀 되게 작은데 잘 확대해서 보시면, 네, 이게 연구 배경을 먼저 보면은 이제 광진구는 이제 특히 청년 비율이 좀 높고 1인 가구 비율도 높은데 그 중에서도 화양동에 되게 많은 이제 1인 청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제 또 1인 청년을 조사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주거 빈곤율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주거의 지표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특히 그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은 오히려 2000년대 들어와서 역주행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UN SDG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일단 목표 이제 그 문구가 이제 그 No one left behind 그 미군에서도 쓴 말인데 이게 누군가를 자꾸 뒤에 두고 성장을 한다는 게 계속 누군가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방식이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들을 뒤에 남겨놓고 계속 개선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치가 이제 계속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치를 보시면 이제 전체는 이제 95년에 이제 거의 절반에 육박하다가 이제 10%까지 내려왔고, 이제 이게 15년 결과인데, 이제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라고 매년 조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36.3%에서 2015년에 37.2%로 오히려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 기존에 좀 해온 이제 단체들도 있고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저는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거 정책에서 사실 아까 말씀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값 상승이라든지 영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수요자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계속 어떤 집을 못 사는 청년들의 어떤 억울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수억 원을 이제 시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노출되고 정부에서도 귀를 기울여 듣는데 이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제 전월세로 이제 1인 가구 밀집해서 거주하고 이런 곳에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덜 다뤄졌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드러나고 조금 더 대표되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보시면은 이제 주거 정책을 통한 청년 주거 빈곤 대응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광진구 화양동 청년도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취약계층 이제 뭐 수급, 기초생활 수급 이런 데들에 거의 포함이 안 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 중에서도 이제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특히 주거에 있어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기존 복지 정책 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 청년들이 거주하는 이 고시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이런 데 접근이 또 힘들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구에서부터 아예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그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하는 데들이 사실은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하거든요. 이제 특히 내부에 수선을 한 데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기 그냥 단독주택이네, 다가구주택이네, 빌라네 하고 지나가지만 실제로 안에 가보면은 우편함이 막 20개씩 막 있고 안에를 막 이제 허가받지 않고 이제 쪼개놓은 그런 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현황 조사 같은 것들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거 지원 정책 근거 자료들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는 화양동에 거주하는 이제 19세,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전입신고 여부와는 좀 관계없이 거기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직접 감독관분들이 만나셔가지고 조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대상으로 이제 조사했으나 이제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것들 공유하는 가구도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구의 어떤 지역은 이제 화양동이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는 세종대학교가 보이고요. 이제 어린이대공원역 있고, 이제 화양동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우측에는 건국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건대입구역.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이 공간을 이제 지역적 범위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상업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 여기서 해주셨는데 설문 현장, 심층 면접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지역 현황을 먼저 간단히 기존 통계들로 좀 살펴봤는데요. 광진구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광진구만의 특성은 아니고, 이제 서울시가 이제 한번 정점을 찍고, 이제 지금 좀 인구가 내려오고 있어서 이미 1,000만은 깨지고 이제 900만대가 됐는데, 한편 그 광진구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만 화양동은 조금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인구보다도 가구 증가폭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균 가구 원수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굉장히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명이거든요. 평균 가구 원수가. 그래서 2020년 통계를 봤을 때. 근데 이제 광진구의 다른 행정동인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그 광장동 같은 데는 이제 평균 가구 원수가 3명 정도 되고, 이제 광진구 평균이 이제 2.2명 정도가 되는데, 화양동은 이제 1.53명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동별로까지는 잘 제공이 되진 않아가지고 이제 유출을 해봤는데, 이제 1인 가구 비율은 한 76% 정도 되고, 광진구 화양동에 거주하는, 그중 청년 비율은 이제 65.3%. 이걸 대충 곱하면 이제 절반이 나오는데, 이제 아마 최소 절반은, 화양동에 거주하는 최소 절반은 아마 청년 1인 가구일 거로 아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전월세 좀 거래 비중 같은 것들도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보통은 근데 이게 확정일자를 받은 어떤 그 전월세 거래가 집계가 되는데, 보증금이 적거나 아니면 뭐 확정일자를 잘 모르거나 이래서 보통은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다 확정일자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월세 거주하거나 아니면 고시원 뭐 입실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월세가 더 누락되는 비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양동은 이제 2011년에도 지금 한창 전세 월세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인 이제 2011년부터도 이제 월세 거래 비율이 이제 거의 58%, 2021년 최근 자료를 보면 이제 63%까지 굉장히 월세 거래 비율이 이제 최소 60% 이상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은 월세로 거주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를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거 빈곤을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그러니까 진짜 열악한 어떤 면적이나 방이 이제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 목욕 시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화장실을 뭐 다른 가구랑 같이 쓴다든지 뭐 이런 최악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상태의 주거 상태다라고 하는 그 최저 주거 기준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미달하는 가구 아니면은 주거 환경이 보통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여겨지는 지하나 옥상, 반지하, 옥탑 근데 거주하시는 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포함되고, 그 외에 고시원 아니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비닐하우스라든지 판잣집이라든지 이러는데 주택이 아닌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임시적인 아니면은 주택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런 곳에 사는 가구를 총 합쳐서 이제 주거 빈곤이라는 개념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양호에서 이 비율에는 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면서 지하, 옥상, 지하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각각 합계가 딱 주거 빈곤율이랑 맞지는 않은데, 하여튼 요 기준에 따라서 주거 빈곤율을 집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아까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어떤 주거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런 데 거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율이 늘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진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동별로는 제공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광진구를 살펴보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6번째로 높아서 이렇게 조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1인 가구 주거빈곤율이 이제 그 아까 37%보다 약간 높은 38%대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지하 옥상 거주 비율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광진구가 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1인 가구의 그 지하 옥상 거주가 조금 이런 것들이 광진구에서 좀 정책적 대응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 자료로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읍면동 단위로 공표는 안 되는데 대충 구해봤더니 한 50% 정도 화양동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조사 결과라는 게 엄청 뭔가 새롭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것들,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아, 이게 정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실존하는구나. 다른 누군가도 이런 것들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응답자 가구 특성은 이제 여성이 한 거의 70% 되는데 광진구도 그 청년 기본계획 그 수립 용역을 한 게 있어서 그걸 살펴봤더니 거기도 이제 여성의 이제 응답 비율이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이 더 많이 거주를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조사 대상 중에 한 절반 정도, 47% 정도는 한 직장인, 일을 하고 계신 직장인이시고 한 21% 정도는 대학생, 16% 정도는 취업준비생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이 어떤 주택 유형을 떠나서 원룸이다 라고 응답한 분들이 85.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원 가구로부터 어떤 그 독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26.4세이기 때문에 그 독립한 기간 자체가 엄청 길거나 아니면은 뭐 현재 집에 거주한 기간이 막 엄청 길거나 평균적으로는 하진 않는데 최대값을 살펴보면은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이사 횟수는 독립하고 나서 2.4회 정도 했다라고 했지만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이제 30대 후반 중에서는 이제 15번까지도 해본 분도 계시고 이제 최대로 이제 집에서 나온 지 이미 15년 정도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한 이유는 역시 다들 뭐 예상하시다시피 생활하는 곳이랑 사는 곳과의 거리가 멀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그런 생활권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집을 이 광진구 화양동에 구했다. 약간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많은데요. 여기 그 심층 면접 조사를 보면은 이분들이 꼭 뭐 지방 우리가 말하는 그 비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워낙 서울로 이제 어떤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돼서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 꼭 이제 비수도권이 아닌 분들도 이제 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래 한 번에 이렇게 오시진 않고 최대한 이제 더 저렴한 데를 찾다가 이제 고시원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셨다가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원룸을 이제 비용이 더 듦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증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이제 원룸으로 나오시고 약간 요런 이 독립과 현재 거처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기숙사 사시다가 이제 연차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독립을 그쪽으로 나와서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왜 그렇다면 현재 집에 구해서 거주하시냐 이런 걸 여쭤봤을 때는 한 43%, 뭐 거의 50% 좀 안 되는 분들이 1순위 제일 중요한 걸로는 아 여기가 통학이 너무 좋다. 아까 봤다시피 대학도 너무 인접해 있고 그 지하철을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이제 그 강만 건너면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했지만 이제 1, 2, 3순위를 중에 한 번이라도 응답이 나온 것 중에서는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통근 통학도 굉장히 계속 높지만 지역이 익숙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서울살이 진입을 이 광진구 화양동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딱히 지금 집에 뭐 다른 이유가 뭐 굳이 떠날 이유가 없고 그냥 이 지역이 익숙하고 좋아서 산다는 응답도 한 41.8%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지역이 정말 내가 못 살겠다. 약간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은 이곳에서 조금 생활의 터전을 좀 잡고
그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그 다른 이 광진구 말고 용산구에서도 한번 그 이제 과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과제를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용산구를 떠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용산구를 살았지만 용산구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와서 이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제 저도 웬만하면 살고 싶었고 되게 익숙하고 좋았기 때문에 살고 싶었지만 정말 삶의 여건이 정말 너무 좁은 집밖에 없는 거고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집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나왔는데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지역에 우연히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정을 붙였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아는 좀 정서적으로 좀 기댈 수 있는 뭐 조그만 가게들도 있고 아마 이러실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되지 않 조금이나마 충족이 된다면 가격이라든지 이제 주거 정책을 통해서 충족이 되면 좀 떠나지 않을 정도의 비율이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텐데 사실 여기 조사 대상자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주거 실태 조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보면 보통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한 평가가 지역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소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자기가 사는 집이 반지하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낮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을 그렇게 낮게 표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신 이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광진구 하양동 청년 조사는 되게 특이하게도 어떻게 집보다는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라든지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이고 심층 면접 조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생활 어떤 시설 같은 거 아까 그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 같은 걸 봤을 때 요거를 미달하는 청년들은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니까 1인 가구도 특히 또 방이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이어도 혼자 사니까 너는 미달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의 다 면적 미달에 해당할 텐데 이제 보통 보시면 평균 면적이 한 19.2제곱미터 20제곱미터가 안 되고 그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 14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비율을 살펴봤더니 14제곱미터 미만에 거주하는 가구가 한 20.4%.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로 살펴봤을 때 20.2%가 나오니까 서울 청년 1인 가구가 그 광진구 하양동도 거의 이보다 비슷하고 약간 더 높은 아주 약간 더 높은 그러니까 요 정도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나 옥상 그리고 고시원과 같은 주택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합산했을 때 한 이제 38% 광진구의 경우 나온다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좀 도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제 주거 생활을 통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좀 살펴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조금은 발견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교했을 때 주중은 이제 2.4시간 정도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주말은 한 1시간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주중에 같은 경우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한 이제 이루어지고 심할 때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주거에 있어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원룸에서 어떤 주거가 좀 너무 협소한 원룸 같은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계속 있으면 그리고 어떤 재택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공간 그러니까 고시원에 내가 사는 제 예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어떤 개발자분이 고시원에 사는데 갑자기 재택을 하라고 하니 고시원에서 재택을 못하겠어. 컴퓨터 놓을 공간이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주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불편함이라든지 청년들이 집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을 좀 늘려주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주거 정책이나 주거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증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점유 형태와 주거비와 이제 점유 형태별 주거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증보월세가 한 70% 정도로 이제 거의 대다수였고 전세는 한 25% 정도 되는데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이 면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제곱미터 정도 나오고 보증금은 3,722만 원에 월 주거비,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월세를 합친 이 월 주거비가 한 37.7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랑 월세를 이걸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18, 19, 20 요 정도 때가 제 평균적인 면적이었는데 보증금과 월주거비가 이제 전세는 보통 1억 800 정도의 이제 대출이자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제 10만 원, 월세는 1200에 한 48, 거의 뭐 1050에 가까운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통 1대1로 비교할 때 저희가 이제 한국감정원이나 뭐 보통은 이제 1000에 5만 원씩 뭐 환산을 한다든가 그게 한 6%의 이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4에서 6%의 비율로 이제 퍼센티지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이제 환산해서 주거비를 1대1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그냥 비교를 해보면 1억 800이라는 금액을 6%로 전환해서 비교해보면 54만 원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월세 가구의 월 주거비 48만 원에 1200만 원을 이제 6%로 전환해서 똑같이 5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처럼은 나올 텐데 아마 그런 큰 데이터를 돌리고 이럴 때는 봤다시피 이제 대출이자를 별도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월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세 거주가구는 한 10만 원 실제로는 이제 보증금을 훨씬 6%보다 저렴하게 조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건 한 10만 원대 정도이고 월세 가구는 거의 5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들을 합했을 때는 이제 전세 가구가 한 18.8만 원을 월 이제 지출로는 나가는 것이고 월세 가구는 한 55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 거라 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입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유 형태에 따라서 한 3배 가까운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의 전월세 전환율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정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내는 대출이자라든지 월세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구해낸 수치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이 보통은 보증금 지원 정책이 훨씬 그 파이가 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랑 월세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제 주거비 차이, 보증금을 이분들이 이제 내가 돈을 모아서 조달하든 아니면은 뭐 요즘 1%대 보증금 대출도 있기 때문에 그 6%보다 훨씬 저렴한 1%, 2%대 대출로 조달을 할 건 아무튼 전세로 구한다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심층에서도 전세만 찾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인데 정말 수많은 집들을 냅두고 전세가 되는 집, 그리고 그 전세 대출이 되는 집을 찾아야 돼서 정말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보통 100%를 다 해주는 대출이라는 건 거의 없고 이제 일부 어떤 것들이 이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막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100%를 해주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 70%에서 80% 대출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 20, 30%의 차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청년, 더 어떤 자산 축적을 하기 어려운 청년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고 20%, 30%를 비교적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역진적인 그런 좀 정책 방향이 계속 보증금이나 이제 전세 대출 위주로 간다면 아마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더 어려운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더 내가 시장에서 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청년이 더 저렴하게 거주를 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국제적으로 요 RIR 30%가 넘으면 되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 내 소득에서 30% 정도가 주거비로 나간다, 그 이상이 주거비로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이 가구는 좀 정상적인 소비 생활이 좀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해서 정책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통 여겨지는데요. 이게 국가별로 어떤 나라는 뭐 35%를 쓰기도 하고 40%를 쓰기도 하고 25%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절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RIR 비율도 더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월 1,000만 원 버는 가구의 30%는 300이지만 이제 가처분 소득도 700만 원이나 남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굉장히 많이 남는데 월 100만 원 버는 가구가 30%를 똑같이 내버리면 이건 30만 원을 써버리고 가처분 소득은 70만 원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의 절대액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사실 RIR 30%라는 어떤 상징적 기준은 필요하지만 이게 저소득 가구, 특히 1인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오히려 더 하향 적용돼야 사실은 더 소비 수준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는 데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임대료만 계산했을 때는 28.9%가 나옵니다. 여기서 RIRA라고 써 있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우린 주거에 있어서 이제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어떤 공과금,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 관리비,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우리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하는 요 비용을 포함하면은 이제 RIR의 30%를 평균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R의 비수치는 이제 33.9%가 나오는데요. 이 비율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여성은 이제 37.6%까지 나오고 이 비율이 남성은 한 26%로 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이 보통 소득이 더 평균 소득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데도 조금 RIR이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어떤 다른 주거 시장에서 조금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약간 이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심층 조사를 봐도 이제 여성들 이제 심층 조사했을 때 어떤 집을 찾는 조건에 있어서 1층을 이제 선호하지 않거나 근데 그 남성들을 조사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대답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현재 지위를 봤을 때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아무래도 그 총소득 중에서 이제 내가 버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알바를 간간히 하고 이 정도라 보통은 이제 받는 돈, 부모로부터나 아니면 뭐 친지로부터 받는 돈이 많을 텐데 그런 가구 경우에는 이제 RIR이 50%를 거의 초과하는 아마 절반 이상 그 들어오는 돈이 거의 주거비로 나가는 좀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아마 여기 보시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총소득이 평균적으로 106만 원인데 50% 이상이 사실은 주거비 아까 보셨다시피 50만 원 평균적으로 1,050 이렇게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가처분 소득이 거의 50만 원으로 이제 모든 생계를 이제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존의 필수적인 식비라든지 뭐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 제외하면 아마 거의 조금 나머지 소비 여력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에 대해서 과연 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펴봤는데 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 전입신고하지 않은 가구가 한 12.7%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이유,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런 뭐 특약사항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 수치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봤을 때도 청년들이 한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좀 집계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대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육박하는 가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신청조사에서도 조금 확정일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전입신고를 안 받아서 확정일자를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확정일자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좀 요거에 대해서는 좀 홍보라든지 좀 지원, 임대차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뭐 워낙 그거라 좀 더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건 어떤 주거 환경 막 내가 뭐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초적으로 너무 좁아서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좁아서 정말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짐 놓을 데가 없고 내가 누울 데가 없다. 너무나 그냥 원초적인 정말 불편함을 토로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수납 공간이 아까 19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사실상 계절 옷들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뭐 아마 뭐 어떤 가구는 이제 그런 심층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는 이제 대학교 남는 과방 이제 구석에 짐 잠깐 갖다 놨다가 이제 겨울 되면은 뭐 아니면은 그
잠깐 빼놨다가 뭐 부모님 댁으로 막 어떻게 시간 될 때 보내고 막 이런 가구들도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지 않을까, 이 좁은 면적의 설명에서 사진을 보셔도 거의 옷과 매트리스 거의 접어서 쓰고 이것들이 이제 화장실이나 부엌과 거의 딱 달라붙어 있는, 전혀 한 뼘도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빨래를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잘 공간도 부족해지는 약간 이런 가구고, 그래서 모든 가구가 거의 심층에서 심층 면적 조사에서 다 어떤 주거 공간의 좁음 같은 것들을 가장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에서 봤을 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에 대한 그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막 4.4점, 막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는 거의 막 대만족을 하고 계시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막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계신 거에 비해서 이제 면적, 공간 분리, 소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 평균 3점이 평균인데 요 3점보다 되게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 세 가지가 되게 불만족스럽다는 거, 요 세 가지는 이제 보통 과밀한 주거에서 만족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되게 그 집 자체가 좁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 건물에 너무 많은 가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불만이 많이 생기고, 한 절반 이상이 평가를 이제 좋지 않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보다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가 높다는 것이 광진구 화양동 그리고 이 청년가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이용 경험은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안 받아봤거나 내가 상상을 안 해봤으면 사실 모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들은 조금 이 다른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대출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정책 이용 경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번은 좀 걸러서 한 번은 조금 들을 필요가 조금 있는 문항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좀 이용해본 가구가 이제 38.2%, 이게 주거 정책뿐 아니라 청년 대상 정책을 이용해본 가구가 한 38%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가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주거 관련해서 이용해본 청년은 그럼 굉장히 적었는데, 특히 이제 주택 지원을 받은 가구 거의 없었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이용해본 가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관련해서 이용해본 게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중기청 대출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데요. 요게 이제 1.2%로 가장 이율이 저렴하다 보니까 아마 청년들한테 많이 입소문도 퍼지고, 그래서 이용한 가구의 효과도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잘 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용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그냥 지레 내가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책이 아예 있는지 몰라서, 아니면 내가 절차를 몰라서 라고 이제 응답한 가구도 있었는데, 약간 요런 가구들은 사실은 이제 절차나 아니면 정책 자체를 홍보하면은 조금 정책을 그래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에는 이제 잠재적인 정책 수요자로 조금 가정을 하고 좀 밀착형으로 좀 이분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좀 신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기타 응답 중에서 하나는 서울시 그 청년월세 지원이 어떤 자격이 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미국식 복지인데 이제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신청가구 수를 정해놓고 이제 그게 꽉 차면은 이제 꽉 찰 때까지 줘버리고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라, 사실 내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꽉 차서 못 받았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격이 되면 다 주는 건데,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그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에 있어서 되게 논쟁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자격이 되면 어떤 다 주는 방식이 더 주거에 있어서는 최소한 좀 그런 방식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 청년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받지는 못했고, 신청면접 조사에서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소득을 보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할 때는 이제 소득 인정액이란 거를 이제 써서 자산일이 얼마 있으면 월소득 얼마다 이런 것도 또 환산도 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제 대상자를 가려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지출도 좀 더 많이 고려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아동 양육 가구 뭐 소득이 뭐 높다고 하지만 아동 수가 많아 버리면은 이제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이제 대상자를 뽑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지원 금액을 이제 공제된 금액 그 고려해가지고 이제 막 더 주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년도 이제 뭐 교육비 상환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대상자 선정에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좀 정책 제안을 하자고 하면은 광진구, 특히 광진구를 대상으로 지금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공공임대주택의 약간 불모지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를. 이게 서울시 구별 편차가 좀 굉장히 있는 편인데, 광진구는 이제 밑에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일반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의 재고 비율이 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강북구를 보시면 이제 10.6%가 되고, 노원구는 14%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런 데들은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이 공급을 한 지역이기도 한데, 광진구는 이제 거의 공공임대주택 절대수도 부족하고 비율도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전세임대라고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LH공사나 뭐 SH공사가 대신 계약을 맺어서 이제 입주시켜주는 그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하면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구가 일단 전세임대를 제외하면 줄어들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재고가 너무 없어서 사실은 광진구에서 전세임대를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없는데요. 0.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을 보여주는데, 이게 전세임대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세임대로, 물론 전세임대로 들어가면 민간에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내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드는 건 사실이지만, 대학가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임대가 이제 원래 1억 원 한도였다가 1억 2천으로 올라가면 전세임대 받던 집들도 다 이제 새로 계약할 때 1억 2천의 집을 내놓는, 그러니까 그 집의 품질이라든지 어떤 그 입주자가 드리는 효용과 관계없이 공공의 자원이 그렇게 이제 소진이 되는데, 그러니까 민간임대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또 주택 품질도, 최소한의 주택 품질도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건설을 하거나 매입하는 것들은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 있고, 만약에 뭐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이제 그때 수리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민간 임대주택이고 이제 막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제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뭐 나랏돈 받아서 사는데 막 그냥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막 이런 식의 언사를 막 전세임대 입주자가 듣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집 수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왜냐면 여기는 나는 신경 쓰기 싫어서 지금 LH 넣어줬는데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근데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이제 LH공사나 SH공사가 이걸 수리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는 이제 여기에 말해도 안 된다고 하고 여기에 말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고장난 채로 계속 살거나 뭐 방충망이 막 뜯어진 채로 사는 막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임대주택이 그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긴 하지만 민간임대를 활용한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광진구도 좀 그것 외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 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좀 공공이 좀 확보하고 책임을 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었는데, 좀 그러한 방식 외에 좀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의 저렴 주택들을 이제 되게 멸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매입임대 방식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살펴보면은 이미 이 대학교들부터가 이 기숙사 수용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화영동에서. 그래서 보통 서울시 평균이 이제 14%고 전국은 이제 21%인데 이제 여기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11, 12% 정도 수준이고, 이 화양동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양동에 조금 있고,
이제 이 북쪽 이제 군자역 이북으로 조금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제 좀 화양동이 아까 봤다시피 상업지역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느냐라고는 이제 조금 그거는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접근성에 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좀 매입이 쉬운 조금 다른 동에 공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배분을 동단위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단위까지 해야 될까 시단위를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것들 고민이 되는데 저는 최소한 9단위 정도에서는 조금 배분을 좀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광진구 자체 예산만으로 공급하기가 또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광진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 모든 구가 좀 마찬가지일 텐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구 입장에서도 좋은 게 우리 구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제 해서 이제 우리 쪽에 더 많이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을 이제 지역별 매입 물량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 지역에 얼만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LH공사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조정을 할 때 뭐 구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매입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은 아마 조금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 역세권 리모델링이나 청년 뭐 특화주택 막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것들이나 고시원 리모델링 막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우리 1만 호 하겠다, 2만 호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 그 호수만큼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진구 차원에서 아니면 뭐 서울시 다른 구 차원에서 우리가 좀 우리 구에 해주세요라고 하고 우리 구에 있는 어떤 공무원도 좀 협조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뭐 민간단체들 네트워크를 좀 해서 그런 것들 좀 매물도 찾고 입주도 찾고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지원을 하면 사실 거기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적인 물량을 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양쪽에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공급한 것들을 청년 대상의 어떤 기숙사형 아니면은 뭐 사회적 주택 방식으로 좀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주택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민간 조직 이제 사회적 주택은 이제 운영 리스크를 이제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 조직이 좀 필요한데 좀 그런 것들의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 그런 단체들을 좀 먼저 발굴하고 좀 지원하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비 직접 지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1억 같은 이율로 빌리더라도 시장에서 2억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1억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주거비 격차가 더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은행보다 1%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이 대출로. 근데 내가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1억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월로 나눠보면은 뭐 한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받지만 내가 2억 원을 1% 싸게 빌린다면 그 사람은 월 20만 원도 넘게 더 주거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대출 형태의 지원이라는 거는 더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더 효과를 많이 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최대 한도 7천만 원인데 2% 이자 지원을 받으면 월 한 11.6만 원 정도의 지원 효과 발생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부담 10%를 내야 되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700만 원 내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난 보증금 2천만 원 정도만 해서 이 대출만 받아서 고시원만 나가야지 해서 이용을 한 청년은 주거비 지원 효과는 3.3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2천만 원을 이 2% 정도의 이 금리가 이제 주거비 지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7천만 원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은 주거비를 지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요 10%를 부담스러워하는 청년한테 직접적인 월세 지원을 해줘서 조금 요 갭을 줄여주는 게 공공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전세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금액 별도로 이제 신청자의 신용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직장 재직, 어디 재직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최종 그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이용할 수 있다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오히려 이제 직장 상태가 좀 안 좋은 청년들, 더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대차 행정 및 지원 안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주민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확정일자 관련해서 좀 보증금을 보호하는 이게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것들을 모른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좀 이거를 개념이라든지 받는 방법, 효력에 대해서 이제 뭐 각 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다 설치돼 있고, 아니면 청년센터들도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이라든지 기타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거기서 구가 조금 그런 지원을 하는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거감독관 시범 도입도 아까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주거감독관이 그런 어떤 건축적인 면에 국한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의 개입, 공공의 역할과 책임, 공공의 개입 수단 이런 것들이 좀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기존의 불법 건축물이 좀 양성화된 것들에는 좀 접근이 어렵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건축적인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건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 비적정 주거가 뭐냐에 대한 개념부터 좀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입법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드는 작업을 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주거감독관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대상자가 이제 아까 노동 얘기도 해주셨지만 임금을 떼이는 사람, 이런 것처럼 제일 취약한 사람이 임대차 시장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임대차 시장, 아니면 비주택 이런 데 거주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조금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님이 발제를 통해서 광진구 화양동에 살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석해 주셔서 지금 청년들이 어떤 현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거감독관 활동은 세 주체가 함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청년센터 광진호랑 다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거감독관 운영자의 눈으로 본 청년의 삶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다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센터 광진호랑 청년 지원 매니저 다다입니다. 올해는 제게 집과의 전쟁을 치른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좋은 기회로 광진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 유니온,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와 함께 화영동 청년주거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많은 집과 청년들을 만났었고, 광진구로 이사하게 되면서 만만찮은 집값, 납득할 만한 컨디션이라는 두 타협점과 수없이 싸우며 웬만한 전세 매물은 다 둘러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지방에서 올라와 많이 의지했던 친구는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 어쩌면 그보다 무시무시한 집값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결국 약 10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치열한 서울을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광진구로 넘어온 친구도 있었죠. 올해는 저에게 있어 집과의 전쟁과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매해 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만났던 화영동에 살고 있는 55명의 청년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무와 이야기하신 것은 주거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는데요. 월세가 저렴한 집에 살거나 그렇지 못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월세보다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고자 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건이 맞는 정책을 찾아 지원한 분도 계셨지만 소득분위, 직장 유무, 중복 수혜 등의 이유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어 인프라, 치안, 안전 등과 같은 주거에서의 필수 요건 목록 중 하나씩을 지원나가며 보다 저렴한 집을 구하는 방향을 택한 분도 계셨습니다.
필수 요건 목록 중에서 지원하고 지원한 선택지들은 유흥시설 사이에 있거나 협소하거나 층간 벽간 소음의 괴로움을 견뎌야 했지만 이마저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나름 괜찮다라는 말과 함께 잠시 살다 갈 집이니까요. 그냥 참고 살아요. 원래 서울 광진구 집값은 비싸잖아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디폴트 값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연구원님이 발표 주신 것처럼 화영동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서 통학에 좀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집인 화영동에 거주한다라고 응답 주신 청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화영동이 익숙하거나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화영동 동네 환경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현재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더라도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것보다 익숙한 현 거처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영동, 더 넓게 보자면 광진구를 떠나지 않고 거주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이들을 위한 선택지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자 분들께서 정보의 불균형과 격차로 인해 있는 정보, 정책도 활용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광진구와 서울 청년센터 5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년들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로서의 5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청년 지원 매니저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 미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정책을 알아보고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월세 지원 사업, 주거급여, 중기청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국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청년 기금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년 미래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광진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 사업의 핵심 역시 청년 당사자였는데요. 주거 감독관이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화영동 청년들의 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 주신 곳이 많았습니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때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곧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는 화영동 청년 1인 가구의 사례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곧 나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현황 파악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내 삶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증명해내야 하는 일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청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도 나의 힘듦을 내놓는다는 것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이 곧 나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청년 주거 감독관으로서 그들을 마주할 때 최소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주거 실태를 감독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만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질문은 없을지,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불편함 없이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의 진정성이 닿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성별의 다양성, 결혼 여부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 다른 청년들을 만날 때 고려할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었고 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마주하였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을 더 허심탄회하게 잘 털어내 주신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청년 주거 감독관이라는 제도를 포함한 모든 청년 정책은 청년의 이야기가 들어간 정책으로 계속돼서 보완되고 생성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다 섬세하게 당사자성을 담아내야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고 수요자에게 가닿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이야기가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년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지방으로 돌아간 제 친구를 다시 떠올립니다. 팍팍한 서울살이, 치열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의식주의 주, 내 집만이라도 보장되었다면, 최소한 선택지라도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을 떠안은 채 여기저기를 부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서울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저, 그리고 치열한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광진구로 오게 된 나의 친구, 그리고 올해 만났던 55명의 화영동 청년들이 광진구에서 지금보다 안녕한 주거 환경에서 더 많은 선택지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래 청년의 삶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감독관 운영자의 눈으로 본 청년, 광진구 청년 주거 정책을 제안을 주제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 진다영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주거복지센터 진다영입니다. 우선 주거복지센터 실무자이자 주거감독관 운영자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화양동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조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심층 인터뷰와 가구 방문을 진행했던 한 청년분의 이야기를 짧게 하고자 합니다. 청년분이 거주하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고 현관문을 여니 또 다른 현관문이 2개 더 나오는 좀 독특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마치 비밀의 방처럼 형성된 집은 임대인의 방 쪼개기로 인한 위반 건축물이었고 이로 인해 청년분은 옆집과 현관문을 공유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는 주거비를 내야 했고 청년분은 이 집이 시세에 비해서 저렴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비교적 시세에 비해 저렴한 월 40만 원으로는 옆집이랑 현관문을 공유하는 비밀의 방에 살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웃기고도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주거 문제는 이 한 청년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태조사 중 만난 많은 청년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주거비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최소한의 공간이고 닭장처럼 답답해서 카페에 나가 있어요. 빨래를 집에 놓으며 왔다 갔다를 못해서 빨래하는 날은 밖에 나갔다 와요.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고 밤인지 낮인지 항상 모를 정도예요. 이렇게 심층 인터뷰 중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거 문제를 듣고 집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집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던 10월 광진 포럼의 타이틀을 월 40만 원의 침낭을 빌렸는데요 라고 잡았던 이유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듣고 의아해하는 분들과 공감하는 분들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약 월 40만 원을 부담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집이라고 불리기에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래도 공부도 휴식도 할 수 없는 집은 흡사 그냥 침낭의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을 때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독립을 하셨고 이사를 자주 다니셨던 분들이 많았고 다른 집을 가도 현재 집과 비슷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만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만 해도 독립을 한다면 내 예산은 한정적이고 고정적인데 이미 위반 건축물과 좁은 집이 너무 만연하면 집다운 집을 바라는 저 스스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기대치가 높은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만족도는 되려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고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이런 상황이 만연하다는 반증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위반 건축물을 방치하고 열악한 환경에 비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상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개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지역사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주거에 대해 물었을 때 서울에 사는 한 내 집은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답변은 곧 주거 안정이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과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거 안정이며 이미 사람들에게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정책적인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거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거 문제를 가진 이용자들을 상담하지만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기준으로 저희 기관에서 상담한 2,225명 중 청년은 단 156명으로 7%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청년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함에도 대부분 뾰족한 해답 없이 상담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주거 정책이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최근 가장 많은 홍보가 되었던 월세 지원 사업만 해도 서울에 거주하는 2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 청년 수가 200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지원 인원이 턱없이 적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행복주택은 한 호도 없고 광진구에서 공급하는 적은 매입임대주택의 수도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저소득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구를 위해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반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자치구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체계성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영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감독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근로감독관의 눈으로 비추어 본 주거감독관이라는 가능성을 주제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백우연 노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온센터 자문노무사 백우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근로감독관으로 비추어 본 주거감독관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주거감독관이 벤치마킹 혹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좋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근로감독관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청년 주거감독관이라는 이제 활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유니온센터는 그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교육 상담 센터입니다. 청년유니온에서 또 일전에 청년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청년의 삶을 그리고 청년 노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근로감독관이 되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제언을 해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감독관 제도는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도입된 그런 제도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떼인 돈 받으러 노동청 갔을 때 만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고 있겠지만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와 역할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이 거의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6개에 대해서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근로감독관 제도는 이제 헌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이제 노동관계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 그리고 이행되고 있는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입니다. 근데 이게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권한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라는 훈령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 사용자 근로자를 신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 기준이 가장 최신 데이터라서 가져왔는데 2019년에 신고된 사건 기준 22만 건 이상의 임금체불 사건, 그리고 1,400건 이상의 성차별 금지와 관련된 예방 지도 점검 활동, 그리고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요, 신고받은 사건만 41만 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고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는 민원인이 와서 신고를 한 경우인 거고요. 근로감독관이 먼저 나가서 하는 근로감독도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의 3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업장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임검하여서 그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 하거나 행정처분이나 사법 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감독은 이제 매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 수시감독은 정기감독에서 다 담지 못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가해서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 업계는 굉장히 큰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되는 곳에 나가는 그런 감독이라고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감독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근로감독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분명히 아까 근로감독관의 권한에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신문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을 해놨는데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불시감독 권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무조사 같은 것도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국세를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감독도 불시에 점검해서 근로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르면은 정기감독을 하려면 열흘 전에 미리 문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저 좀만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열흘을 더 줍니다. 그럼 총 며칠이죠? 20일입니다. 20일이나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시감독이 어렵고요. 수시감독은 불시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몇 명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감독을 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많을수록 근로감독의 질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체 정원은요, 2,894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근로감독관의 유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기준 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노동법을 다루고 있는 근로기준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감독관이 따로 있고 근로기준 감독관이 따로 있는데요. 근로기준 분야만 2,213명이고 산업안전 분야는 681명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근로감독 사전 예방 업무나 지도감독 업무가 질이 저하된다. 그리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감소된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대인 서비스 질의 저하, 하락,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대폭 근로감독관 정원을 증원시켰고요.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본다면 1,42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근로감독관 너무 없다라는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자격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근로감독관을 일반 행정직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공무원으로 합격한 사람 중에 시쳇말로 뺑뺑이 돌려서 배치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2018년 이후에는 필수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 직류로 별도 선발하면서 선발 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은 좀 다양하기는 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직무 경력별 교육 과정을 계속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제가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 제도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수많은 학술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는 그런 학술적인 자료 연구 내용과는 좀 무관하게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종사하면서 느꼈던 근로감독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주거감독관의 가능성을 점칠 때에 필요한 측면을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법 너무 크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직렬로 불리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 들어서 근로감독관 정원을 대폭 증원했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에 현직 근로감독관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크게 잘 체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신고 사건이요,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에는 30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4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만 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건이 늘어난 만큼 증언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거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고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문제인데 지금 2019년 기준 4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 돈 떼었어요 라고 임금체불을 신고했을 때 평균 44일이 걸린다는 건데 이게 평균이 44일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하겠죠. 최대 1년까지도 걸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민원인에게 오히려 갑질을 한다. 그리고 늑장 처리, 불성실 조사, 합의 종용.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1,0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라고 신고를 했는데 500만 원에 합의하세요 라고 종용하는 그런 사례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분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 보니까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더니만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더니 그 말을 믿고 9개월을 기다리셨대요. 근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참 우프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 근로감독관들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을 단순히 업무 과부하만으로 이제 치환할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개인 근로감독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인노무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근로감독관 문제를 묻는 말에 노동법 이해와 부족의 비법리적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하고요. 근로감독관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3.3%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발표가 있고 나서 고용노동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너무 조금인데 이거를 가지고 근로감독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게 맞냐, 무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자면 모든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동청을 드나들면서 만나본 근로감독관을 떠올려 보면 판례나 행정해석 등 원칙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청별로 입장이 다르다거나, 그래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혀야 하고 제재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초과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감독관은 제1 사명이 임금체불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임금이라는 건 노동자의 생활 유지의 근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체불 해결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제1 사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거감독관에게 제1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주거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절실한 문제가 주거감독관의 최우선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저 주거 기준 준수가 제1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미달한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처럼 주거감독관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등을 시급하게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전반을 살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네,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그 제도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권한과 전문성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큰 문제죠. 근로감독관은 그 역할과 권한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주거감독관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주거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을 무조건 다양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무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 도입 초기에는 그 역할과 권한을 단순화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보장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나요? 근로감독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시감독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회사라는 것이 재산권의 영역이고 경영권의 영역인데 왜 국가가 쳐들어와서 나한테 왈가왈부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사실 주거는 그런 저항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행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주거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 감독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법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 등의 주거 현실을 모르는 주거감독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청에 가도 아무 소용없다더라 라는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주거감독관을 찾아가도 뭐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아야겠죠. 적어도 그 이유가 전문성 때문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정해두고 그런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육훈련의 내시로 할 거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민원인의 이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효과적인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거감독도 임대차 보호법 등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감독 제도 도입 관련 논의 과정에서 근로감독 제도의 좌충우돌을 전철 삼아서 더 나은 설계를 효과적으로 해서 그 주거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좀 다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거감독관 활동 화양동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조사 중 인터뷰 및 주택 방문에 참여해 주신 홍정원님께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로 살기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에서 5년 정도 거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쭉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랑 한국 양국에서 집을 구해본 경험을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프랑스에서 약 5개 집에서 살았고요. 두 번째 집에서는 주거 보조비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로화랑 원화가 차이가 있지만 이제 한 10유로가 10,000원 정도의 현지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냈던 월세랑, 그러니까 그 원래 집의 월세랑 실제 보조금을 받고 제가 낸 월세 내역을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 학교 기숙사에 살 때
420유로였는데 이제 실제로 240유로를 내고, 중소도시 8평 원룸 살 때는 320유로에서 180유로 내고, 복층집에서 2인이 거주할 때는 1인당 480유로에서 290유로 냈고요. 21평 아파트에서 3인 거주했을 때는 이제 제일 작은 방 썼을 때 250유로에서 실제 130유로 내서요. 이제 본 월세가 이제 평균 367유로, 7월세가 실제로 낸 월세가 평균 210유로 정도 됐고,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월세에서 40% 정도는 이제 알로케이션 제도 그 주거 보조비로 보조를 받았다는 거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25시간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달에 한 800유로 정도를 벌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죠.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래 살았던 5번째 집에서 주거비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13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생활비가 한 67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집을 구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3달 월세가 보증금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몇백의 목돈이 보증금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들어갔던 집이 8평 9옥 원룸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500에 49, 관리비 포함해서 52만 원을 냈고요. 공부 역시 병행하면서 이번엔 주 30시간 정도 일해서 12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월세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돈이 한 6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이 이제 현지 기준에서 80만 원, 120만 원으로 1.5배 늘었지만 생활비는 67, 68만 원으로 거의 같았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벌었던 돈의 월세 비중이 프랑스에서 16%, 한국에서 43%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월세 주거비를 지급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프랑스의 알로케이션 주거보조금 제도가 그냥 다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나이랑 결혼 여부, 아이가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책정이 되고요. 만약에 20대 청년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하면은 보조금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립이 좀 빨라지고 결혼도 빨리 하고 출산도 좀 할 수 있고 좀 그렇죠. 최근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월세를 서울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도 지원을 할까 했는데 딱 2만 명만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선 저보다 좀 더 급박하신 분들이 받기를 바라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이게 1%도 안 되는 인구한테 고작 월 20만 원을 정해진 기간만큼만 지급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였거든요. 일단은 다른 나라에선 그보다 더 오랫동안 전체 인구한테 된다는 게 저는 이제 경험해봐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프랑스 복지가 유럽 쪽의 복지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좋은 것을 감안을 해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좀 OECD 국가 중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 23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청년층에 좀 희망도 없다, 약간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이런 거 심각성 고려하면은 좀 대대적인 청년 주거 보조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거 실태 조사 참여하면서 좀 이러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좀 감동했고요.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 청년 주거 감독관님하고 그 광진호랑 담당자님이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청년 주거 관련 정보랑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를테면은 제 집이 원래 주거 용도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계약서상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던가,
또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그 루트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제 친구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감독관님께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책에다가 실질적으로 제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데 되게 뿌듯함도 느꼈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태그님께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그라고 합니다. 이번 광진구 화양동 주거 실태 조사는 이제 청년들에게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 감독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저의 주거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1인 가구로서 주거비 부담을 좀 아끼고자 지옥고라고 불리는 이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일이 습기와 곰팡이와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반지하에 이제 주차장에 나 있는 하나뿐인 창문에서는 들어오는 그 먼지에 어떻게든 그 먼지와 싸우는 매일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좁디 좁은 그 공간에 침대 하나와 팔을 뻗으면 그냥 닿는 양벽들이 저를 그냥 우겨넣고 사회와 이제 단절시키는 기분을 들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안전하지 않는 공간은 지금도 청년들의 소득 대비 과한 주거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주거 환경을 직시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들이 거주하는 집 중에는 집다운 집이 아닌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불량 주거들을 찾아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거 감독관의 역할들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과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 등에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불법 건축물을 찾아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청년주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주거 환경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법 건축물을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할 경우 세입자가 내쫓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 분야에서 취약주거지 근본 개선을 위해서 대학 역세권 인근에 이제 불법 방 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서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만들어져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불법 건축물 감독관은 주거 감독관으로서 이제 주거 환경을 또한 폭넓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년 이제 불법 건축물 감독관을 운영하기 전에 이 세입자 보호 방안부터 선행적으로 구축되어서 진행돼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감독관의 운영으로 세입자들이 내쫓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안으로는 이제 건물 수리 기간 동안에 임시거처 마련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제 공공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감독관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제 주거 감독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될 것인데요. 이젠 지자체별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 감독관을 운영할 시에 이제 예상되는 이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이제 1인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이나
이미 양성화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차원에서 기존 임대차 주거 환경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노력으로도 개선될 수 없는 그런 곰팡이가 발생되는 집, 천장이 너무 낮은 집, 단열이 되지 않아서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집 등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에 개입하여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거감독관은 건축법만이 아닌 주거기본법에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주요 감독사항으로 지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공이 법적 근거와 이제 감독관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입니다. 지금도 이 최저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10년째 개정 없이 이 추상적인 기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은 청년들의 주거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고 주거감독관 등 공공이 주거 환경에 개입할 여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최저주거 기준은 개정을 통해서 이젠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에 명확히 하고 준주택, 비주택 등 비적정 주거 전반을 포괄하여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16제곱미터에 불과한 이 최소 주거 면적 기준도 상향을 해야 되고 추상적으로 지금 다루는 기준들을 이제 주거의 구조, 성능, 환경, 안전 등을 기준을 구체화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간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준들을 현 시대에 맞는 1인 가구, 그리고 독립청년, 다양한 동반생활 형태들을 반영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감독관은 공공영역 안에서 민달팽이 유니온과 서울시 청년주거상황센터,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활동단체, 기관들과 결합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감독관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이제 시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활동하는 단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주거 취약 지점에 닿아 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 주거감독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해결 방안은 한 번에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감독관 같이 불량한 주거를 바라보는 눈을 늘리고 제도화해서 불법 건축물에 아무렇게나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임차인의 세입자의 권리를 손쉽게 침해하는 형 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이 만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으로 시행될 불법 건축물 감독관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주거감독관 역할의 필요성을 알리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로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와 주택 방문을 통해서 설문문항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주거감독관 제도가 자리 잡아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러면 다 같이 여기서 박수를 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